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밥보다 투자하나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영업부 금융센터의 명품 그러면 이분이었죠. 도현수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오늘은 어떤 명품 브랜드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은 네. 사실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쪽으로 명품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A부터 Z까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테슬라 팬 많잖아요. 그렇죠. 뭐 테슬라 공화국이라고 명칭할 수도 있고 저 서학개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단위 종목으로 탑 랭크에 있던 테슬라. 최근에 글쎄 올해 상반기에는 좀 비긋비긋하더니 최근 주가가 좀 좋죠?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늘 주간장에도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전고점이 한 480불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450불 정도 수준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최고가 다시 돌파할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최고가를 금방 돌파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적인 모멘텀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장표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테슬라가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차량은 굉장히 다르고요. 테슬라 뭐 전기차다 자율주행이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실제 실사용 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각종 블로그나 실제로 주변에 테슬라 차주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물어본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로는 장거리 운행이 너무 편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배기음도 없고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한국은 사실 FSD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 그냥 주행 보조 오토파일럿 정도인데 네. 오토파일럿을 시행시키는 것만으로도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손 하나 안 대고 뭐 한 200~300km는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원래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모델 3를 사고 난 뒤로부터는 그냥 테슬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편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공간이 또 넓습니다. 일단 뒷좌석 공간이 거의 주먹이 한 3~4개 정도 들어갈 정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뒤에 트렁크가 있고 트렁크 내부적으로 안에 깊이 파인 하나의 또 서브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프렁크라고 해서 프렁크도 하나 있고 그 안에 아이스박스처럼 하나 넣을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그 점도 테슬라 차주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페달 주행이에요. 물론 악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지만 엑셀만으로도 감속과 정차가 가능한 그런 주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테슬라는 키가 따로 없거든요. 키가 따로 없고 모든 그 연동이 스마트폰에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핸드폰 꺼지면 어떡해요? 핸드폰 꺼지면 안 되죠. 핸드폰 꺼지면 안 되죠. 핸드폰 꺼지면 안 되고, 그래서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호출이라든지 뭐 난방이라든지 냉방 이런 걸 모두 다 조작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전 비용이 거의 보통 내연기관차 하면 월에 한 2~30? 뭐 조금 더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 나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타도 5만 원 내외 정도다 보니까 고정비 차원에서도 되게 저렴하다. 그래서 사실 차주분들한테 제가 한 3~4분 정도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딱 네. 물어봤어요.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갈 수 있냐? 나는 테슬라만 타겠다라는 게, 물론 제 좁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슬라 하면 CEO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일론 머스크에 대해 설명을 해야 테슬라를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론 그래서 머스크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장표를 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이 사람이 뭐 천재다, 괴짜다,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월터 아이작스가 쓴 일론 머스크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한 75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여기 내용을 제가 일부 요약을 해왔는데, 이 사람의 삶의 미션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게 테슬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전기차를 만들어서 석유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리고 지구의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게 테슬라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테슬라 전체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한 70% 정도가 전기차 매출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사업부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의 2022년 2분기까지는 적자를 유지하다가요. 그게 턴어라운드에서 연평균 성장률 50%대를 유지를 하면서 현재 매출 기여도가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 기여도 같은 경우에 30% 정도가 높다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머스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딱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지구라는 단 행성 종족에서 벗어나서 화성까지 가는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도 하고 테슬라도 하고 뉴럴링크도 하고 XAI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제가 짧게 요약을 해왔는데 네.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있는 한 테슬라는 좀 잘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천재인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일단 직원들한테 뭔가 업무 지시를 할 때 극도로 짧은 마감 기한을 줘요. 일주일 걸릴 거 하루 만에 해. 빡세게 5시간 만에 해. 시키네요. 그리고 사실 반추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도 방학 숙제할 때 한 달의 기간을 주면은 그 직전 2, 3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과 중심주의예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유는 필요 없다. 그냥 결과로 증명해라. 아니면 나가라. 이런 성향이고요. 1% 가능성에 거의 올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2008년도에 스페이스X가 발사 여러 번 실패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망할 뻔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 집투도 창업을 했다가 매각을 하고 페이팔도 창업을 했다가 매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수중에 한 2, 3천억 정도 자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모두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살리는데 돈을 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게 사실 혁신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론의 자서전을 보면서 어떤 것이 딱 뇌리에 박혔었냐면 참 결정이 빨랐던 것 같아요. 정말 빠릅니다. 일대기 결정이 빨랐던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트럼프 이후에 만약에 이런 셀럽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일론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한 20년 뒤에 뭐 그런 생각이 또 있고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치 얘기하니까 저는 생각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머스크가 같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한테는 이게 CEO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쵸. 많이 변동성도 커지고.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재임 기간이 좀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리스크는 다시 안 올까요? 또 다시 둘이 뭉쳐서 제가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사실 맨 처음에 100% 공화당에 몰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랑 같이 정부 효율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일을 한 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좀 갖고 와서 설명드리면은 자율주행이 완성이 됐거든요. FSD가 현재 올해 초에 그 많은 애널리스트 분도 그렇고 미국에 출장 가신 분들도 그렇고 느꼈던 게 FSD 버전 13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은 끝났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평이었어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거를 알고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상용화의 문제다. 이제 규제를 풀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용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공화당에 진입을 하고 공화당이 왜냐면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정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메리카당 창당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크게 됐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무마가 되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8조 달러 패키지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라 라는 게 명확히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는 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다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변동성이 큰 인물이다 보니까. 다만 이 사람이 추구하는 미션이나 목표를 봤을 때는 정치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본인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자사주 대규모 매입한 것도 본인의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그렇죠. 전략 중 하나인가요? 보통 평당 한 390불 정도에 한 14조 원이었나 1.4조 원 정도를 대규모 매수를 해서 그때 당시 주가도 한 6% 정도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지분율 취득에 대한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본인 기업에 대한 확신도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부 자사주 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충분한 모멘텀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먼저 전기차 장표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장표를 조금 되게 여러 개 짧게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오늘이 또 공부 하나에서는 이제 마지막 코너다 보니까 전기차, 에너지, 자율주행까지 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네. 빠르게 좀 설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전기차 라인업이 전체 100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테슬라가 판매되는 게 한 170만 대, 18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테슬라가 한 80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전체 매출비 중에 96.7%가 이 모델 3, 모델 Y에서 나옵니다. 모델 3는 세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Y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SUV형이다. 그러면은 모델 S는 뭐냐? 모델 3의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X 같은 경우는 모델 Y의 프리미엄 버전이고 가격은 한 2배 정도 비싸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는 게 팔콘윙이에요. 뭐라고 해야지? 개폐 운전자 문을 여는 게 위로 열립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산업이랑 가장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두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는 네트워크와 기하급수다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네트워크랑 네트워크와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기하급수적 성장을 맞아요. 한다. 그걸 이제 차차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네트워크라는 의미는 기존 내연기관차, 레거시 자동차 기반으로 했을 때는 하드웨어 기반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150개의 독립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팔면은 그 다음에 업데이트나 이런 게 사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고 새로운 차,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재구매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발생을 하는 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량이 오르면 쭉 오르고 빠지면 쭉 빠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깔린 테슬라가 한 8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중간에 중앙 집중형 타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래 그림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중앙 집중형 타워가 있고 그 아래 테슬라가 800만 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800만 대 돌아다니면서 각자 이동 데이터도 모으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계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800만 대 중에 한 대가 사고가 났다 혹은 특이값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AI 슈퍼컴퓨터가 학습을 한 다음에 OTA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참고로 그 업데이트 숫자가 제가 차주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업데이트 돼요? 보통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2달에 한 번 되나요? 정말 한 1년 봤을 때 한 5에서 6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 1년 기준으로 한 140번, 150번 정도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가장 좋은 제가 투자 포인트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차주들이 느끼기에 2017년도 거를 타든 2020년도 거를 타든 2023년 거를 타든 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계속 신차를 타는 느낌이다. 소프트웨어가 맞아요. 최신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맞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결국 비용 아니에요? 비용이라기보다 별로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본인 차를 타고 끝입니다. 차를 사면 끝입니다. 근데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는 주행을 할 수 없나요? 맞아요. 그때 문이 안 열리고 하다 보니까 뭐 새벽 시간대에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보통 세팅을 해놓으면 됩니다. 보통 한 2-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고객한테 데이터 좀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 돈으로 테슬라 차량을 사고 그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물리 데이터를 알아서 모아주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되고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지금은 옵티머스를 FSD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는 기하급수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표 하나 보면서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차량 판매 대수를 좀 제가 표로 가져왔는데요. 13년 기준으로 한 22,000대 정도가 팔렸어요. 이 14년 기준으로 3만 대, 그리고 5만 대, 7만 대, 10만 대, 24만 대, 현재까지 와서는 180만 대 정도가 팔렸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차량 판매가 늘고 있고 차량 판매가 느는 거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PC 시장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지금은 윈도우와 맥으로 OS가 양분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이 되어 있죠. 지금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면은 일단 객관적인 사실 1등은 테슬라의 FSD가 OS를 굉장히 많이 차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OS를 차지한 것이 계속적으로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차량 판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표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차량 판매 1등이 원래는 도요타의 코롤라나 라브4나 아니면 캠리와 같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였었거든요. 근데 2023년 2024년에 테슬라의 모델 Y가 전 세계 최초로 단일 자동차 중 판매량 1위, 그리고 전체 차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를 좀 증명을 한 거죠. 드디어 스마트카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들어섰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물론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상당히 관심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테슬라는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독일에서 스프레드 아웃 됐지만 미국이 포드라든지 상당히 자부심 있는 또 자동차였는데 1980년대 후반, 뭐 90년대부터 타 자동차 그러면 헤게모니가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 넘어가고 하는 가운데 유독 2000년 후반에 와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1년이 그래서 뭐 정치 활동하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전히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외형에 집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단 말이죠. 그래도 오랜 시간 자동차를 타다 보면 승차감이라든지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따라오는 것이 다 좋은데 허리 아프다, 딱딱하다 등등. 테슬라가요? 네, 최근에 주니퍼 맞죠? 그건 좀 뭐 개선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여전히 승차감에 대해서는 가격이 깡패라고. 워낙 맞습니다. 제품이 가성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고급화와 또한 편안함에서는 좀 경쟁력이 없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어때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이전에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시가 되기 전에는 승차감이 정말 없다. 이거 굳이 왜 사냐라고 하는 일부 유튜버들도 있고 실제로 차량 탑승자 중에서 제가 아는 형 중에 그 테슬라 모델 Y 기존형을 타다가 이번에 주니퍼로 바꾼 형이 있는데 기존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니까 탔다. 네. 근데 지금은 타기도 편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주니퍼가 모델 Y에서 새로 나온 건가요? 모델 Y가 뉴 모델 Y라고 해서 그 코드명이 주니퍼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 나왔습니다. 아까 Y에 업데이트된 최신 맞아요. 버전이 주니퍼인 거예요? 그 외관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내부도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 모델 Y 주니퍼가 6인승으로 나왔어요. 지금 롱레인지로. 롱레인지로 한 15cm에서 20cm 정도 좀 길고 되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제는 카니발 수를 좀 잡겠다 해가지고 둘 앉을 수 있는 6인승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내부는 아무래도 엔진이 없으니까 좀 큰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죠. 6인승이면 헷갈리네. 버스 전차도 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게 아마 9인부터 그렇지 9인승이지. 네. 이거 9인승 만들어야겠네. 6인승 갖고는 한국 아빠들이 별로입니다. 맞습니다. 9인승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 하면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충전소 인프라잖아요. 네. 근데 인프라에 대해서는 한번 장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한 7,377개 정도가 있고요. 제가 네트워크와 기하급수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10개, 100개, 뭐 200개, 300개 정도 수준으로 갔었다가 현재는 7,4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속 제외하고 슈퍼차저, 급속 충전기 대상으로만 한 거고요.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1위 자동차 시장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중국 시장이고요. 그다음 2등이 미국 시장이고 3등이 유럽 시장이고 그리고 한국 시장도 가져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산골짜기까지는 테슬라 충전소가 당연히 없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없어요. 근데 다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웬만한 도시들, 주요 거점 도시들을 이동하는 데는 한번 완충하면은 적어도 지금 모델 Y 기준으로 500km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표에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기존에는 우측 하단에 보이는 CSS 방식이었어요. CSS 방식으로 커넥터가 약간은 크고 결제도 연동이 안 되고 조금은 불편한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는데 테슬라의 충전 방식은 NACS 방식입니다. 이게 NACS. 맞아요.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라는 건데 커넥터가 일단 작고 가볍고 결제가 자동차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주 입장에서는 그냥 꽂으면 끝이에요.
결제까지 알아서 전부 다 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1, 2, 3등이 있죠. 1등이 도요타가 있죠. 도요타가 연간 차량 판매량 1,1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2등이 폭스바겐 한 9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3등 현대기아차 72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1, 2, 3등 모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 플랫폼이 누구냐라고 하면 테슬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FS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FSD라는 게 지금은 라이센스 아웃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특정 시점에 타 자동차 회사에게 라이센스 아웃 하는 순간은 사실 전기차 충전소도 인프라가 사실 테슬라에 좀 락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을 보면은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손을 놓고 있어요. 약간 손을 놓고 있고 애플도 사실 10년간 준비했던 애플카를 포기를 했고 네. 그 유망하던 GM도 크루즈를 14조 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2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기존 레거시 업체들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뭐 BYD 이런 데는 사실 그냥 전기차 판매 업체고요. 네. 중국에서는 화웨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정도가 지금 후발 업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은 어떤 저희가 GPT를 선택을 하나 뭐 제미나를 선택을 할까 그록을 선택을 할까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은 플랫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한테 100만 번 주행했을 때 한 번 사고 나는 차 탈래 혹은 1억 번 주행했을 때 한 번 사고 나는 차 탈래 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1억 번 중에 한 번 사고 나는 차를 탈래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돼서 보통 사고 나는 안 탈래 그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신뢰도가 네. 거의 뒤에 장표에도 좀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서울 부산을 왕복했을 때 그 서울 부산까지 왕복하면 800km 정도가 되잖아요. 그걸 FSD 버전 14 기준 올해 9월 말에 나오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왕복 160번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핸들을 한 번 잡는 정도 수준이라는 게 지금 평가예요. 그러다 그거는 보니까 저도 뭐 네. FSD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하이웨이에서 일방향적으로 쭉 뻗은 도로에서는 가능하고 우리나라처럼 골목골목과 또 유럽에서의 돌길, 그다음에 산길 이럴 때서의 증명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게 이미 파리나 런던이나 시드니나 지금 그 로마에서도 이미 증명이 돼서 2분기 IR 자료할 때 딱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파리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악의 그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네. 12 그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FSD가 그냥 슈퍼바이즈 모드로 해놓고 쭉 갔을 때 원만하게 통과하는 게 이미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런던이나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대가 반대 방향에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 게 이미 검증이 됐고 로마에서는 뭐 사실 도로 자체가 되게 일반 도로랑 좀 다르게 고대 도로잖아요. 그리고 콜로세움 주변은 사실 굉장히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도 이미 증명이 돼서 지금으로 봤을 때 물론 일부 차이는 있고 가끔 가다 사고가 날 뻔할 만한 상황은 있겠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검증을 해보면은 FSD 모드일 때가 아니라 본인이 꺾어서 간 경우가 지금까지 나왔던 검증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여행 가면 차량을 렌트하잖아요. 이럴 때 FSD가 있으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오지에서 막 그런 법규도 두려움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때 법이 왜 아직 그쪽으로 스프레드 아웃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소카나 아니면 그런 주요한 렌트 회사는 해외에서 왜 FSD를 다 장착 안 했나. 그러면 관광객도 가서 택시도 타겠지만 그래도 이런 렌트 해가지고 FSD로 막 가고자 싶은데 막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사실 그게 너무 희망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 한국의 약간 법 제도상 지금은 오토파일럿까지만 되고 FSD는 승인이 안 됐고 FSD 승인되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7개 국가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핵심인 에너지 사업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차차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의 한 부분이 에너지 맞습니다. 사업이잖아요. 네. 에너지 사업은 좀 어떤가요? 에너지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장표 보면서 한번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크게 지금 솔라 루프라고 해서
집 가정집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올리는 걸 판매를 하고요. 태양광 발전 패널을 판매하고 그 위에서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잖아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를 판매하는데 그게 가정용은 파워월이고요. 산업용은 메가팩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설치되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게 20년도에는 수치로 따지면 3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됐었는데 21년에는 4기가와트, 22년도에는 6.5, 14.7, 31.4 그리고 올해는 50기가와트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미국에선 지금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파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 이슈로 인해서 아직 도입은 안 되는데 미국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루로 태양광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과연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보조 배터리거든요. 충전 에너지다 보니까 집 안에서 뭐 에어컨을 틀건 난방을 틀건 인덕션을 하건 전기차를 충전을 하건 모든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하루 충전해서 하루 사는 게 이미 된다라는 게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증명이 되고 그러면은 그 배터리 지금 최신에 나온 게 파워월 3인데 파워월 3를 완충했을 때는 과연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부족함은 있는데 아껴서 쓰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되게 머리를 잘 쓴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사업부를 플랫폼화 시켰거든요. 네. 네트워크가 시켜가지고 제가 뒤에 사진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가정집에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 충전기 그 파워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파워월 기준으로 해도 한 100만 개 정도가 전 세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진출된 국가가 한 30개 국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가상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없고요. 이게 하나의 발전소라는 게 오토비더라고 전기가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충전했는데 100을 충전했는데 70 정도 사용하고 30이 남았어요. 근데 아나운서님이 100을 충전했는데 100을 다 썼어요. 혹시 빈센트님 같은 경우에는 깜빡하고 충전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족할 때 살 수가 있는 거고. 팔 거예요? 저는 사실 남는다고 하면 팔 겁니다. 줄 게 아니고? 하는 거야? 아, 그러네요. 줘야지. 줘야지. 부분을 놓쳤네요. 한국 정서상 줘야지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이건 사실 P2P 간의 거래고요. 사실 지역 단위, 마을 단위, 국가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이 전력망에 대한 매매 그리고 주고받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네트워크를 이뤘고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이런 ESS 산업부의 네트워크를 이뤄가는 과정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정말 머리를 잘 썼다.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저희 그 한국인 중에서 테슬라 주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주들이 보통은 강성이거든요. 강성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2, 3년 뒤에 현실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남들이 다 망할 때 맨 처음에 너 자율주행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미 증명을 했고 테슬라가 맨 처음에 나와서 우리는 구글 웨이모의 라이다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는 비전 원리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라이다는 사실 위에 뭘 달아야 되고 센서도 달아야 되고 비쌉니다. 우리는 그냥 그 차량 외부에 있는 8개의 카메라와 차량 내부에 있는 1개 카메라로 인해서 인간처럼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2018년, 2019년, 2020년 라이다 업계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실패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5년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증명이 됐죠. 결국에는 테슬라가 옳았구나.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의 웨이모라고 불리는 바이두도 테슬라 웨이를 따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비전 원리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테슬라의 그런 꿈과 희망이 현실화가 되는 게 주주분들이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이 뭐 자서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멋있는 셀럽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인들이 왜 좋아할까라고 하면 자기가 꿈꾼 것을 직접 증명해내고 또한 난제를 풀잖아요. 보통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푸는 기업가가 있고 또 아무도 못 푸는 난제를 푸는 기업가가 있는데 난제를 푸는 거에 상당히 밸류가 주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또 위고비의 최대 수혜주 아니에요? 약간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자의 표본인 것 같아요. 그치. 요즘에 이런 게 가뜩이나 또 이 형이 돈도 네. 많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해 요즘에 관심사가 지구가 아닌 우주로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우주 산업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주 산업도
아직까지는 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스페이스X 혁신이었다고 봐요. 스페이스X 팔콘 9이 재사용 로켓에 대한 혁신을 이루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심지어 나사조차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갔다가 오는 것.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쵸. 이게 사실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걸 가능케 지금 현실화 시켰고 1년에 그래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팔콘 9에서 더 넘어가서 스타쉽 조금 더 큰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돕겠다. 그리고 이주를 도우면서도 사실 기존에는 로켓의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비싸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발사하게 되면 몇십억이 일단 날아가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사용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재사용 로켓이 상용화가 되면서부터는 저는 물론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화성으로 가는 게 옵티머스 로봇과 이런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과 함께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불가능한 미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1년이 우주로 지구인들을 나르면서 어떠한 가격 변수가 가장 출렁일까라 생각해 보면 저는 주택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트로피 SS로서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살고 싶은 그 부동산, 그 주택이 이제는 화성에도 달나라에도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1년이 최근에 우주 사업도 여전히 혁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얘기는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도 주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올해는 그래도 나름 전고 연초의 가격을 많이 한 16, 17% YTD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20% 러프하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테슬라 주주들이 참 힘들어했던 시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카운터 파티 BYD 이 반대급부. 어쨌든 과거 같으면 테슬라 이퀄 고유명사였잖아요. 전기차. 근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주가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장표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BYD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근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BYD는 전기차 회사예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도 만들지만 테슬라는 결국엔 스마트카 회사예요. 결국엔 FSD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가장 큰 반대급부가 테슬라에는 있고 BYD는 없고 BYD는 그냥 지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그런 돌핀 시리즈나 아토 시리즈에서 판매가 되는 게 끝인 거고요. 거기서 넘어가서 사실 스마트카로 넘어가려면 사실 테슬라의 FSD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가장 큰 혜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측면에서 사실 상반기 때 저도 사실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거의 3, 4년 이상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연초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량 나오면 주가 막 5%, 10%씩 빠지고 일론 머스크 이상한 말 하면 10%, 20%씩 빠지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플랫폼 기업, AI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밸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원래 올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원래는 슈퍼바이즈드 FSD 모델이었다가 지금은 무감독형 언슈퍼바이즈드 FSD로 진화를 하면서 오스틴 내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을 하고 출시 단 2달 만에 웨이모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웨이모가 한 수년간 넓혀놓은 땅 대비해서 그 면적을 모두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9월 달에는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도 로보택시가 승인이 됐고 9월 20일자 뉴스를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가 승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주가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되고 장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표에 FSD 채택률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올해 9월달 기준으로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링 대표가 나와가지고 FSD의 구독률을 공개를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한 러프하게 한 5% 정도 채택을 했었는데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에서 18% 정도 FSD 채택률이 급증했습니다. 3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특히 프리미엄 라인인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는 사면은 거의 절반 이상의 FSD를 채택을 했다. 왜냐하면은 FSD가 버전 12 이전과 12 이후로 나뉘는데 올해 초에 나온 FSD 버전 13부터는 거의 자율주행이 끝났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FSD 13이 나오면서 주행 지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면은 FSD를 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채택률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국가가 퍼지고 한국도 만약에 FSD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토파일럿 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FSD로 전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래요? 측면에서 BYD와는 명확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고, 테슬라의 주가는 이거를 반영해서 사실 거의 300불에서 350불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거의 450불 부근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기대감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쭉 보면 결국 BYD와 테슬라는 갖고 있는 비즈니스 라인업을 비교하자면 좀 다른 피어 그룹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BYD 글로벌 지금 홈페이지 가보니까 BYD 글로벌 홈페이지가 전면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요? 네,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프로덕트 들어가야지만 차량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테슬라의 글로벌 홈페이지 보면 여전히 떡하니 그 트럭, 자동차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라는 게 그 그룹이 추구하는 바가 가장 명확한데, 오히려 말씀한 거와 좀 달리 테슬라는 여전히 자동차에 좀 더 포커스온 돼 있고, BYD는 자동차 외에 정말로 이 에너지, 배터리 등등으로 오히려 말씀하신 거와 좀 달리 BYD가 좀 더 이렇게 확장성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저도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사실 전기차 판매가 하나의 플릿이 돼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연도별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합니다. 1, 2, 3, 4, 최근에는 4까지 발표를 했는데 2006년도에 마스터 플랜 1을 발표를 했고, 2016년도에 마스터 플랜 2, 그리고 2023년도에 마스터 플랜 3, 그리고 2025년도에 마스터 플랜 4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때 발표할 때마다 사실 지구에 대한 에너지, 미션, 그리고 본인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볼 때는 사실 이 마스터 플랜이 가장 중요하고,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돼? 라는 게 계속적으로 됐었거든요. 2016년도에도 마스터 플랜 2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차로 임대를 해주는 세상을 실현을 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로보택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많이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을 좀 더 집중할 테슬라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위시한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요. 네. 그럼 이제 테슬라도 결국에는 빅테크 일환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죠. 테슬라의 향후 미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3분기 실적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기준 $7,500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월가에 수정하는 추정치가 보통 분기별로 테슬라 차량이 한 40만 대 정도? 38만 대에서 40만 대 사이 되거든요. 근데 3분기가 거의 47만 대에서 48만 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10월 2일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3분기 실적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면에서 제가 거의 시간이 다 됐다 보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고, 플랫폼 기업 중에서 그 전작을 좀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해요.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마존을 비교를 하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세상을 화들짝 놀라게 했었고, iOS 생태계가 나오게 돼서 플랫폼 가치로 훨씬 더 인정을 받았었잖아요. 장표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애플의 가치 평가가 재평가된 시점이 앱스토어 나오고 난 이후부터, iOS가 나오고 난 2010년도부터인데, 그때 수정 주가 기준으로 7불 정도 됐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한 77불 정도 11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였죠. 책 판매하던 회사였었는데, 여기에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클라우드 사업이잖아요. AWS가 물론 지금 애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MS 기준으로 지금 1등은 AWS잖아요.
있잖아요. AWS의 실적이 2015년 4월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나서 주가가 수정주가 기준으로 15불에서 230불 정도까지 한 1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그리는 생태계와 주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 시간을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테슬라가 그리는 생태계는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흡수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가정용, 기업용, 산업용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전기차는 그 안에서 충전을 하고 또 로보택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동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A부터 Z까지 이동을 하고 조금 더 큰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로봇버스를 이용을 하고 테슬라 충전기 인프라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사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 충전소 와서 충전을 하고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세미트럭을 통해서 화물 운송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수집된 데이터는 AI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고도화를 시키고 이 고도화된 데이터들이 옵티머스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AI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전력이다 보니까 인더스트리얼 배터리, 산업재, 메가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 햇빛을 조금 더 잘 저장을 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가장 큰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가 차트를 최근 기준으로 가져왔었는데 지금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초입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초입부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오늘 시간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 네? 테슬라 사고 싶어요? 살짝.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꿈꾸는 에코시스템 사실 이거는 지구에서 꼭 이렇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뭐 별이 달라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글쎄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느낌은 있긴 한데 보통 주가라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아니면 브로드컴 이런 빅테크들의 선두에 있는 이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아마존 주가를 갖고 왔지만 아마존은 또 지금 M7 중에서 자칫하다가 올해 역성장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올해를 지나면 내년에는 그 M7 안에서도 옷과 석이 좀 가릴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도연수 PB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주가 측면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없던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로보택시라는 없던 시장이 열리는 거고 그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그거를 사실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한다고 해도 추정치 하나만 바뀌어도 규모 자체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네. 사실 1에서 N으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없던 것에서 1을 만드는 것은 완벽한 혁신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거는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기대감을 걸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고 또 금리 인하라는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바람을 타고 좀 가지 않을까. 그래요. 이거는 저희 편다송 아나운서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런 멘트 너무 좋아하고 실제 그런 쪽으로 행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간다. 근데 아무도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간 가야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간 다음에 뒤쫓아가면 안 되나? 그래서 드는데. 그러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MS를 뺏어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OTT 시장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선발 주자였고 뒤에 뭐 디즈니, 뭐 애플, 뭐 여러 OTT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딱 보면은 넷플릭스 다 먹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플랫폼은 결국엔 1등이 위너 텍스 돌 1등이 다 먹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승자 독식 시대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차치하고 이제는 전기차를 위시한 다양한 방면으로 비즈니스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난제를 풀고 있고 그가 꿈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뭐예요? 도연수 PB님이 생각하는 테슬라를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테슬라는 뭘까요? 아, 네. 테슬라는 뭐다? 테슬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다 네트워크 회사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회사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그렇죠. 예전에 적벽대전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고요. 네, 테슬라 위대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도연수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배재원 PB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시장의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입니다. 배재원 PB.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장 보기 전에 우리 화요일이죠. 네. 이종원 차장님이 나와서 헌터. 네, 헌터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쭉 그치.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마침 오늘 지금 네이버가 8% 가량 오르고 있어요. 아, 네이버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시장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일단 단독 뉴스이긴 한데 두나무가 네이버의 계열사로 뭐 편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거죠. 잠깐만. 두나무가 네이버로 간다고요? 네네. 네이버가 두나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네이버가 더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기사로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데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가 7.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네이버가 카카오가 상승을 했음에도 네이버는 뭐 주가 수준이 그렇게 미미를 했고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좀 급변하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두나무가 이제 네이버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면 그동안 뭐 검색이나 광고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나왔던 이 사업 부문이 뭐 가상자산이라던가 이런 핀테크 영역으로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두나무 자체가 네이버 안에 편입이 된다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핀테크 업종에서의 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과 자회사의 이런 지분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오고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VI가 걸린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금 8%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흐름을 카카오와 다르게 네이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네이버 출신 CEO들이 장관들이 꽤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디지털 자산이 좀 더 근시안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게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네, 네이버는 그렇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1% 하락을 하고 있고 보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8% 하락한 856포인트에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은 뭐 하락세를 보이면서 환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1,400원 역외 시장에서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거 더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면 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과거에 좀 자료를 보면 제가 뭐 짤막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2024년 4월에 환율이 장중 1,400원대를 터치를 하면서 코스피가 약 2.28% 급락한 사례가 보도가 됐었고 2025년 올해 이제 8월에는 정부 세제 개편 발표와 함께 환율이 이렇게 1,400원을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할수록 1,400원이 넘어가고 이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고 싶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항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현재 우리 시장이 좀 잠잠한 상황인데 이러한 환율이라는 뭐 리스크 다운에서는 하나가 있지만 여전히 기대할 요소가 더 많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요소는 어떤 건데요? 기대할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빅2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서버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기사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서버용 디램뿐만이 아니라 HBM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디램단에서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한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은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증시는 어떻게 보면 하락보다는 좀 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광판 한번 볼까요? 어느 업종들의 급등락이 좀 있습니까? 일단 궁금한 게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조방원, 그다음에 시가총액 1등과 2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더 나아가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테마였다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등등. 오늘 시세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시세는 제가 지금 정리한 한 표에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는 0.59% 상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5%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의 흐름보다 어제의 흐름이 좀 더 주목할 만한 흐름인 것 같아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장중에 3.5%에서 7%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장 마감 시점을 봤을 때는 1% 이내 하락까지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굉장히 견조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하락을 했을 때는 기회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때마다 들어오려는 매수 주체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다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방원의 흐름을 보면 사실 최근에 조선 흐름이 다시금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3% 상승을 하고 있고 HD 현대위포는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쪽의 흐름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자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8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신경을 많이 안 썼다라고 할까요? 반도체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 네. 예, 지금 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주가 됐네요. 네, 황제주가 됐죠. 아유. 100만 원이 넘었다. 네, 지금 100만 원이 넘으면서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은 사실 상반기를 주도했던 이런 조방원의 흐름들 과연 이게 꺾일까라는 의구심들이 하반기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뭐 8월이나 9월 이런 흐름을 보면 조방원보다는 다른 좀 금반지라고 하죠. 뭐 금융이라든지 반도체, 지주 쪽 이쪽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좋았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반도체는 이어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금융이나 지주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방원들이 조정기는 뭐 기간 조정을 거쳤지만 다시금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각 업종의 대표라고 있는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기대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반적으로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해 이런 적이 있던데. 네, 마침 저번 주에도 저한테 화장품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과연 매집인가 관망인가? 그러니까요.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은 사실 매집이었는데 오늘 이제 화장품의 이제는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APR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APR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메가와리 행사에서도 매출을 봤을 때 원래 다큐멘터리가 관련해서 나왔는데 150억 뭐 이 정도가 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뭐 250억도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이제 주가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PR이 5% 상승세를 보이면서 화장품주들에서 대표 상승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9월 이제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에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무르익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무비단체 관광객의 허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쪽에서도 수요도 나올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화장품 쪽이나 관광 이런 쪽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R 외 다른 업종군들은 어때요? 화장품 전반적으로 뭐 많잖아요. APR뿐만 아니고 네. 뭐도 있다. 뭐 VT도 있고. 네, VT나 뭐 방금 말씀드렸던 개별 업종 보면 사실 APR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업종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화장품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들의 뭐 수출 데이터를 봐도 4월이나 이런 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흐름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고 좀 더 새로운 것 그리고 좀 더 뭔가 트렌디한 거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화장품 내에서도 업종별로 뭐 기업별로 주가 흐름이 차별화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는 화장품은 뭐 많이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이제 9월이 끝나가는 10월을 대비해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지수랑 종목을 판단하는데 기준을 삼아주는 이 공포 탐욕 시그널 있잖아요. 네, 공포 탐욕. 매일같이 이걸로 그러니까요. 우리 지수와 종목 어떤지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때요? 요즘 계속해서 탐욕 구간이 있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별로 좀 공표 탐욕 지수의 점수를 좀 갖고 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탐욕 79,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탐욕 77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탐욕 수준이 85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내려온 수준이죠. 그래서 그럼 뭐 탐욕이 많이 줄었네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수치가 좀 줄었지만 탐욕 구간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에 있는 뭐 업종단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중에서 코스피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탐욕 지수가 높은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의미 자체가 탐욕이라는 말을 보면 과연 이 매우 탐욕에서 탐욕일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명칭을 이렇게 탐욕 왠지 팔아라 이렇게 좀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좀 너 그렇게 지금 탐욕스러워 이런. 그러니까 욕심쟁이 말이면서. 네, 탐욕스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탐욕에 의해서 뭐 팔다 산다 그거를 구분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여기서 이 수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탐욕 수치는 당연히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로만 보고 과연 이 수준이 더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90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오른다는 거네? 네, 그럴 수 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사실 상반기만 봐도 주도주의 흐름이 단기간에 뭐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상반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절반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업종들이 여기서 과연 끝날까? 그만큼의 외국인 자금이나 기관들의 자금 유입 속도라든지 이런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봤을 때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틀리면 말씀 주세요. 우리 시황맨들이 나와서 9월 FOMC 이후에 약간의 보합권이 들어갈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9월 FOMC 끝나고 꽤 강한 이 상승세가 또 귀신처럼 또 주춤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뭐 다양한 바이어스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코스피 흐름은 추석 연휴 뭐 전후로 무슨 영향이 좀 있습니까? 제가 표를 통해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재미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거 추석 전후의 코스피 흐름을 나타낸 표입니다. 야, 이건 기간이 언제예요? 이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오. 기간들을 평균을 해서 낸 건데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추석 명절 전후로 5일 평균을 내서 전 5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5일 평균으로 봤을 땐 이후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거는 통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항상 통계는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마침 저희가 이런 환율 1,400원 돌파 이슈가 나오는 시장을 좀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나온 게 추석 전으로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도 결론적으로 추석 이후에 좋다라는 이런 논리가 좀 우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서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거 믿을래요. 아, 그래요? 네, 추석 이후에 좋다니 평균 믿고 뭐, 싶습니다. 편푸시 믿는다니 또 신빙성이 있네요. 어쨌든 재밌는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24년간 네. 추석 연휴 전후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5거래 영업일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의 평균적인 주가 지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과거와 다른 거는 사실 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한 거이죠.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97포인트더라고요. 달러 인덱스의 수준을 보면 지금 달러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우리 추석 면접 이후에는 컨셉이 완전히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바뀔 테니까 한번 이렇게 명절 전후로 우리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후장을 통틀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 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주식시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이랬으니까 이제 이렇잖아 속단하기보다는 좀 더 긴 시각에서 좀 더 긴 호흡을 보고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도연수 PB도 그렇고 우리 하나그룹 사람들이 이제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으려고 오늘 컨셉 잡았네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더 시계를 길게 잡고 가보지 않는 길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주가 지수 어때요, 편프? 지금 약간 약보합 강보합 네,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까보다 살짝 올라왔어요. 네, 코스피는 보합까지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요, 빨리 한 100원이나치 더 사라고. 네, 여러분 전반적으로 오늘 벌써 목요일, 네, 목요일. 그렇죠. 내일이면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이제 긴 연휴가 코앞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 아직 연휴 전이잖아요. 내일과 연휴 전까지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보합권에서.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재원 PB가 갖고 왔던 추석 연휴 전후로 5 영업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좀 빠졌다가 일주일 뒤에는 상승했다라는 게 평균인데 어쨌든 내일에도 우리 편풋은 보합,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일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도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